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보겠습니다.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우리가 CAPM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라고 합니다. CAPM이라고도 그러고요. 아주 다양하게 적용하고 활용되는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CAPM 모형이 사실은 단일 지표 모형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뭐 사장의 단일 지표 모형 또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CEPM 모형이 단일 지표 모형이에요. 같이 그냥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알아놓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CEPM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부죠. 1절.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사실은 자본자산이라 그러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캐피탈 에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본자산으로 직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죠. 이것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시장의 균형 상태를 이룰 때 자본자산의 가격, 이 자본자산이 금융자산이죠. 여기서 가격과 위험과의 관계를 예측하는 모형인데 여기서 자본자산이란 미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자산. 그러니까 미래 수익에 대해서 돈 내놔. 이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주식이나 채권이지. 주식이나 채권은 또 뭡니까?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상품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자산은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을 가지는 자산을 말하는데 주식, 회사채 등이 유가증권을 가리킨다. 그렇죠. 주식이나 회사채는 금융자산이잖아요. 또한 균형 상태라는 것은 이들 자본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의 수요 공급이 일치되도록 가격이 형성된 상태. 즉 이때 균형이라는 것은 거의 보면 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태가 거의 없지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CPM의 가정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CPM 모형의 가정이 있는데 가끔 물어봐요. 이게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인데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가정 1, 평균 무상 기준을 가정한다. 2번 동일 투자 기간 가정한다. 그다음 완전 경쟁시장, 완전하다. 시장이 완전하다고 가정하고 그다음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을 샤프린트너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균형시장을 가정하고 동질적 미래 예측을 가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기대를 갖고 똑같이 사람들 뇌 구조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은 물론 가정이니까 모형을 만들기 위한 가정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모든 가정이 그런 것처럼 비현실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CAPM 모형에서 이제 첫 번째 나가는 단계가 자본시장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일단 마코위츠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제시한 이론에는 마코위츠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주식과 같은 주식 채권과 같은 즉 주식이나 일반 회사채 같은 것만 있다고 일단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위험자산은 일단 생각을 안 했어요. 무위험자산은 미국 국채라든지 뭐 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무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위험자산만 존재할 때의 최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 최적 자산이라는 거는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여기서 요 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MVP라고 해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고 여기서 이쪽 위쪽이죠. 물론 아래쪽도 있는데 얘네들은 지배당하기 때문에 이건 투자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요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걸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하는 거, 여기다 투자하는 게 기본적인 모형이었는데 만약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위험자산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위험자산이 여기 RF라고 해서 국채라든지 정기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위험자산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무위험자산을 섞어가지고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섞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럼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이렇게 여기하고 요걸 섞는데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산 목록은 이 선 안에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대출 포트폴리오, 오른쪽에 있는 건 차익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때 요걸 자본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자본 배분선이라고 그래요. CAR이라고 그러죠. 캐피탈, 그다음에 allocation line이라고 그래요. 자본 배분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본 배분선 여기 1이 있고 1을 그었다가 2로 투자하면 2로 하면 1보다 2가 더 좋죠. 같은 위험 수준에서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여기 있으니까 같은 수익률 수준에서 위험이 낮은 게 여기 있으니까 이 선에서 결정하는 자산 목록보단 이 선에서 결정하는 자산 목록이 더 좋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요령으로 얘가 더 좋죠. 자본 배분선은 무수하게 많은데
자본 배분선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바로 이 선이겠죠. 허공에다 그을 수는 없고 요 선이겠죠. 이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본 배분선 칼 중에 가장 높은 거를 우리가 자본 배분선 중에 가장 높은 게 자본시장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시장선. 이렇게 해서 자본시장선이 나옵니다. 이게 자본시장선이라고 하는 건 이건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그래요. 자본시장선. 이건 자본 배분선이라고 그러고 자본시장선은 여러분들 그리고 자본 배분선 있죠. 자산 배분선 또는 자본 배분선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 과정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자본 배분선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자본시장선이에요. CML. 근데 이 CML에서 요때 무형자산 한 점을 지나는데 요때 한 점이 있는 요 점을 요걸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시장 포트폴리오, 마켓 포트폴리오. 그래서 M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약자로 M이라고 그럽니다. M.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지나는 요 선이다 이거예요. 요게 CML입니다. 그리고 CML 똑같은 요령으로 CML에서 자 왼쪽은 대출 포트폴리오고 오른쪽은 차익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자본시장선이 이렇게 도출된다. 이렇게 알아놔야죠. 그러면 자본시장선 도출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고 넘어가야 돼요. 이때 자본시장선에서 요 점에서 형성되는 요 수익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죠? 이때의 수익률. 이때의 수익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요때 요 자본시장선의 횡축이 이게 위험,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란 말이죠. 시그마, 총위험. 그리고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에서 잡히는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무혐의자율은 절편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여기서 요 기울기에 따라서 요것과 요것의 요거 뭐야? 이게 세로분의 가로가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가로는 뭐예요? 시그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시그마 포트폴리오 시그마 그다음에 요 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있죠. 만약 요만큼이다 그러면 전체 기대 수익률에서 요만큼 요게 전체가 기대 수익률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서 무혐의자를 뺀 거. 요만큼이 높이죠. 요만큼이 높이잖아요. 높이.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높이니까 여기서 RF를 빼줘야지. 이게 높이고 이게 뭐야? 이게 가로고 여기 세로잖아요. 가로분의 세로를 하면 이게 뭐야?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에다가 어느 만큼을 내가 시그마를 부담했느냐를 곱해줘야죠. 그래서 시그마 P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뭐예요? 변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알바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알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알바예요. 기울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 아, 여기가 시그마 P가 아니라 M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딱 저기가 M이니까. 여기가 M, 여기가 M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M이에요. 어? 자, 그러면 그 산식이 3-1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산식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 산식이 안 외워준다 그러면 외우지 마세요. 여기서 하지 마세요. 안 하시고 이게 이 산식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산식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건 중간 과정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식이에요. 최종적으로 시험에 최종적으로 잘 내는 건 이게 아니라 SML이 나옵니다. SML.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산식 밑에 여기서 기울기는 R바입니다. 여기서는 시장 위험 한 단위에 대한 위험 보상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위험의 균형가격이라고 부른다. 균형시장에서는 어느 투자자에게나 위험 보상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시장 포트폴리오 M의 정체입니다. 얘가 뭐냐 이거지. 얘가 뭐냐 도대체. 자 그러면 자본시장선이 밝히고 있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포트폴리오 M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M 보세요. 모든 투자자들은 자신의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로는 유일하게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묻지 마시고 그냥 해놓으세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가정을 하느냐? 이 가정에 의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가정을 봤지 않습니까? CAP 모의 가정, 평균분산 기준으로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평균분산 기준이라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지배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동일 투자 기간을 가정하고 완전 시장 가정하고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 그리고 균형 시장 가정하면서 동질적인 사람 뇌 구조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선택하겠어요? 이런 걸 선택하겠어요? 사람은 똑같은 위험 수준에서는 수익률이 더 높은 걸 선택해. 높은 거 선택하다 보면 이거밖에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라고 지금.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이 이런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상적 투자를 안 하면 이성적 투자자, 여기서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건 합리적 존재고, 합리적 존재는 따지는 존재고, 따진다는 건 뭘 위해서 따진다? 자기 이익 극대화예요. 이윤 극대화, 부의 극대화. 돈이라면 환장하는 인간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자본 배분선이 아니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게 자본 시장선을 선택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M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상적 투자자라면 자신들의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시장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과 무위험 자산의 결합, 요걸 결합해서 결합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요것과 요거는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결과를 토빈의 분리정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 둘째, 시장 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 구성 비율대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이며 모든 위험 자산을 포함하는 완전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알고 그 산식 밑으로 셋째 보세요. 쭉 밑으로 내려오면 셋째 있습니다. 셋째, 시장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현실적인 대용치로서 종합주가지수를 씁니다. 이때 시장 포트폴리오 M은 모든 위험 자산을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똑같이 투자하는 게 M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 투자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대용품으로 보통 하는 게 코스피 같은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이거라고요. 예?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용해서 대용품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무혐의자율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나 정기금 투자하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를 섞어가지고 코스피,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같은 거 있죠. 코스피 200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투자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위험자산 국채에다가 20% 투자하고 여긴 80% 투자하고 여기 30% 20 뭐 70% 이런 식으로 결합해요. 그럼 결합한 게 어떻게 돼요? 바로 자 여기에 시장 포트폴리오 M과 무혐의자를 결합한 여기죠. 그러니까 국채 비중이 높으면 이쪽에 있을 거고, 근데 국채 비중이 낮으면은 이쪽에 있을 거라고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그러니까 국채 쪽으로 투자를 하면 이쪽에 있을 거고, 국채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익 포트폴리오, 이걸 대출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시장선 봅니다. 이 증권시장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현대 포트폴리오 투자자는 자산을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분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 자산들끼리의 위험, 총위험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가 베타라고 해서 체계적 위험, 하나가 자, 엡실론 또는 잔차라고 해서 이게 에라라고 해서 비체계적 위험인데, 분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져요. 얘가 위험이 줄어들면서 사라지면서 뭐만 남아요? 체계적 위험 베타만 남아.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면 이제 횡축 위험이 시그마, 총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 베타란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베타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 균형식으로 나타나는 요 선, 자본시장선을 증권시장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SM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증권시장선. 자본시장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증권시장선은 Security Market Line이라고 하는 SML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별 증권의 기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게 SML인데 여기서 뭐 쭉 해가지고 이게 설명되는 건 됐습니다. 됐고 지금 157페이지 보세요. 157페이지에 그림 3-10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식 3-10 쭉 내려와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충분히 많은 수의 자본자산, 증권에 분산 투자한다면 투자자들은 체계적 위험만 부담한다. 제가 얘기했어요. 충분히 많은 수로 다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 없어지고 나중에 체계적 위험만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체계적 위험만을 부담할 것이므로 균형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개별 증권에 대한 위험 보상률은 개별 증권의 체계적 위험을 표시하는 베타 개수에 비례한다. 즉 횡축은 이제 시그마가 아니라 베타 개수가 된다는 거죠. 베타 개수의 상태에 따라서 얘가 커지면 기대 수익률도 커지죠. 얘가 작으면 기대 수익률 작고 이렇게 된다. 이때 베타라고 하는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선형으로 표시한 게 SML입니다. 그래서 CAPM과 균형 가격 나오고 증권시장선의 그래프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증권시장선의 그래프 보세요. 증권시장선의 그래프는 이제 SML 다시 그려가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반복해서 그리는 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Y축, X축을 잘 봐야 돼. X축이 총위험, 시그마고 Y축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면 이거 뭐 P자 붙이죠. 이것도 P 붙이면 이때 요게 뭐예요? CML입니다. CML. 여기 절표는 무위험 자산이에요. 무위험 수익률. 그다음에 요 기울기가 요게 시장 포트폴리오 M을 기준해서 이게 시그마 M. 요게 세로고 그다음에 여기 뭐야? 가로가 바로 시그마 M이 이게 가로고 그다음에 여기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이자를 뺀 게 여기 세로 여기 높이죠.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요게 CML인데 여기서 만약에 분산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자, 포트폴리오의 이 위험은 총위험 중에서 비기체계적 위험은 없어지고 베타만 남습니다. 베타만 남고요. 기대 수익률은 똑같죠. 이때 이렇게 쭉 형성되는 이 선이 SML입니다. 무위험 이자율은 똑같고요. 그럼 이때 SML의 기울기는 자, 시장 베타가 1인 상태. 시장 포트폴리오는 베타가 1이죠. 위험이 똑같죠. 요거에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바로 무위험 이자율의 높이를 베타만큼 곱해준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균형식이 어떻게 돼요?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자, 베타는 1이에요. 기준이 1. 그다음에 자, 시장 그러니까 여기 전체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꾸 이렇게 못 쓰네요.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 요걸 빼준 거예요. 무위험 이자율 여기서 요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남죠. 요거 높이 요게 높이고요. 그다음 곱하기 베타 배만큼 해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베타만큼. 자, 그러면 1은 분모가 1이면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자, 이게 뭐야? 그 균형 그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 그다음 곱하기 베타예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 기대 수익률은 시장 기대 수익률 아니에요.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 이자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 이자율.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이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시장 포트폴리오 M이라는 게 보통 대용물로 쓰는 게 코스피 지수 같은 시장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에요. 시장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 곱하기 그 개별 자산의 개별 포트폴리오의 베타만큼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산식으로 외울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학부고생들이 외울 때 무배시무라고 외워요. 베타를 앞에다 보통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죠.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베타 곱하기 시장 이자율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 그래서 그냥 외울 때 무배추시무쇼 이렇게 외워요. 무배시무 이렇게 외워요. 배를 뒤에다 놀려도 됩니다. 배를 뒤에다 놔도 되고 앞에다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든 되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든. 자, 그래서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12 보세요. 산식 3-12 보시면 159페이지 하단에 자, 어떤 자산의 수익률은 그 뭐예요? 시장 이자율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의 베타를 곱한 것이고 수익률과 무위험률의 차이는 그렇고 그걸 유도하면 이게 무배시무가 되는 거니까 공통에서 써놓으세요. 다시 찾아보면 있는데 요걸 무조건 써놓고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거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산식으로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무배시무라고라도 외우세요. 무배시무라고도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무배시무라고도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시험에 이게 여기 분산 투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예? 분산 투자 중에서는 산식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아놓으세요. 그럼 다시 158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증권시장선의 그래프 봅니다. 자, 그러면 증권시장선 SML에서의 SML 선이라는 게 Security Market Line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세 번째 줄 증권시장선이 의미하는 바는 균형 자본시장에서 자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결정하는 위험은 베타 계수로 대표되는 체계적 위험이고 이 체계적 위험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도 높고 체계적 위험이 낮으면 기대 수익률도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CML과 SML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160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이런 게 나오죠. CML 상에 오는 것은 완전 분산 투자된 효율적 포트폴리오
뿐이다. 근데 반면에 증권시장선, SML선에 찍히는 그 자산들은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모든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개별 주식들도 다 이 점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CML선은 효율적인 자산만 CML선상에 찍히는데 SML선은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이 SML선에 다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보세요. 개별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무위험이자율로 차입이나 대출을 받고 동시에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최상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만이 CML상에 오게 되고 개별증권은 CML상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별증권은 비체계적 위험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개별증권은 CML선상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SML선상에는 위치한다. 왜냐하면 SML은 개별증권의 체계적 위험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CML은 CML선상에 담지 못하는 개별증권이 많아요. 근데 SML은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죠. SML은 모든 증권이 SML선상에 수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균형가격 형성과 SML 투자 결정에 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SML이 이용되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가 CMPM에서 균형가격 형성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과대평가된 거냐 과소평가된 거냐 여부를 판정할 때 쓰는 건데 직관적으로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 3-4를 보셔야 돼요. 3-4를 보시면 일단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SML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U가 있고요. U라는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자산이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거두절미하고 U라는 자산은요. 이건 저평가된 겁니다. 저평가된 자산 또는 과소평가된 자산이고 D라는 자산은 어디? 고평가된 자산이야. 이거는 과대평가된 자산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SML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고평가된 거. 왼쪽에 있는 건 저평가돼서 과소평가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균형 수준에서 SML 수준에서는 U라고 하는 거는 U라는 자산 원래는 수익률이 이만큼 나야 되는데 그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자산이 싸다는 거죠. 그러면 U라는 자산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게 되죠. 수익률이 많이 나오니까. 수익률이 많이 나와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비싸져요. 자산 가격이. 자산 가격이 비싸지면 다시 수익률이 떨어져서 여기 붙어버립니다. SML선에. 또 D라는 자산은요. 같은 위험 수준에서 수익률이 더 나와야 되는데 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덜 나오는데도 이게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비싸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 낮으면 사람들이 돈이 빠져나가서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면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싸지면 수익률이 높아져서 다시 SML선상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U는 이렇게 가격이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SML선상에 수렴하고 D는 가격이 올라서 U는 가격이 올라서 수렴하고 D는 가격이 떨어져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된 주식을 찾는 데 쓰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골치 아프면 그냥 SML선상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저평가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아래라고 해도 되고요. 왼쪽 위라고 해도 되고 표현은 상관없습니다만은 개념을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CPM에서 투자 결정할 때 씁니다. SML을 이용할 때.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추정하고 증권이 과대평가되는지 과소평가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사례는 쭉 읽어보시고요. 165페이지 또 자기자본 비용과 주식의 내재 가치를 추정할 때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자본예산 결정할 때도 쓰고 또 아주 희한한 게 공공요금 결정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CPM에서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 수익률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공공요금, 뭐 전철요금이나 뭐 이런 요금이 있죠. 뭐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성과 평가할 때 당연히 씁니다. 샤프 비율, 트레이너 비율 이게 전부 다 CML, SML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단일지표 모형이 있습니다. 단일지표 모형이 사실은 CPM 모형이 단일지표 모형이에요. 단일지표 모형 보겠습니다. 마코이치의 완전 공분산 모형의 핵심은 일정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투자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효율적 분산 투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산식 나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나 이 마코이치 모형을 현실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결정에 사용하는 데는 투입 정보의 계산량이 방대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마코이치 모형을 이용해서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 효율적 증권을 통해서 다시 여기서 최적 증권을 선택하려면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때 계산해야 될 정보량을 보면 그 아래 보면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 N개에다가 개별 주식의 분산 N개, 개별 주식의 공분산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죠. 무지막지하게 계산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마코위츠의 이론은 아주 환상적입니다, 사실. 1950년대 나온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완벽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써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A자산, B자산, C자산, D자산, E자산 해가지고 엄청 많은 자산이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기대 수익률 다 알아야 돼요. 얘네들의 위험 다 알아야 돼요.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뭐 이런 식으로 공분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이 4개가 있다 그러면 얘 공분산, 얘 공분산, 얘 공분산, 얘 공분산, 얘 공분산, 얘 공분산 6개를 알아야 돼요, 공분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뭐 6개면 자산이 6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늘어날수록 공분산 값을 계산해야 될 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어느 정도 느느냐면 n개의 자산이다 그러면 n 곱하기 n-1에다가 이걸 둘로 나눠서 이 공분산을 계산해 줘야 돼요. 공분산 상관계수가 같은 개념이니까 공분산 상관계수를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그냥 투자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A자산, B자산 섞을 때 A를 10%, 얘를 90%로 하느냐, 얘를 20, 얘를 80으로 하느냐, 얘를 70, 얘를 30으로 하느냐, 얘를 60, 얘를 40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져.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슈퍼컴퓨터가 다운됩니다. 계산하다가. 그러니까 엄청 많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응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산의 상대적 관계를 상관계수 또는 공분산으로 측정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시장의 대표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상의 상품을 하나 놓고 잘 들으세요. 가상의 상품을 하나 놓고 A자산, B자산, C자산, D자산 있다 그러면 얘하고 관계 민감도만 조사하면 돼. 그래서 얘가 1.2배, 얘가 1 움직일 때 얘가 1.2 움직여, 얘가 0.8 움직여, 얘는 0.7 움직여, 얘는 1.5 움직여. 그럼 이걸 변동성을 이용해서 얘하고 섞을 때 위험을 측정할 때는 얘 반 섞는다 그러면 0.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2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요. 위험을.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걸 요거 가상의 상품 하나를 놓고서는 나머지 민감도를 측정하는 거 이걸 단일 모형이다. 단일 지표 모형이다 이래요. 그럼 이때 가상의 상품 요건 뭐냐? 이걸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시장. 만약에 이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뭐 이런 거다. 이건 개별 주식이고 이 가상의 상품 이거는 시장 전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시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장을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느냐를 측정하면 요게 위험이니까 요 개념을 이용해서 위험을 측정하면 되죠. 그러면 공분산 일일이 측정할 필요 없죠. 여러 자산을 결합했을 때 얻는 위험을 이렇게 가중평균에 따라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때 요 개념, 요 0.8, 0.7, 1.2, 1.5 요 개념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베타라고 합니다. 네? 베타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 계수를 이용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단일 모형이다. 단일 지표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베타 계수는 하나만 구하면 돼요. 공분산처럼 공분산처럼 자산 개수에 따라서 n 곱하기 n-1개를 이 둘로 나누는 그 방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각 자산별 베타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의 자산이 있다. 10개의 기대 수익률, 10개의 위험, 즉 분산 10개의 베타 계수만 알면 돼요. 베타 계수를 쓰면 되는 거죠. 공분산 필요 없어요. 베타 계수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베타 계수는 각 자산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베타 계수를 어떻게 하느냐. 즉 1.8이나 0.7이나 1.5냐 1.2냐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지. 그걸 구하는 방법은 뭐다? 증권 특성선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권 특성선이 어렵냐? 안 어려워요. 개념만 중요하지 그 과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 문제 별로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증권 특성선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자 이거야. 시장. 이게 마켓이에요. 마켓 하나 보면 그리고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보자. 만약에 개별 자산 I라는 자산의 수익률을 보니까 I라는 자산의 수익률이 시장이 움직일 때 시장이 막 코스피 지수가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이 자산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거죠. 코스피가 움직일 때 개별 자산이 움직이는 모양을 쫙 점을 찍어보니까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 이걸 경향성.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감안했을 때 이걸 수렴해가지고 회기선을 쫙 뽑아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 절편이고 여기 기울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기울기가 요게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이게 바로 단일 지표로 쓰는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7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계산할 게 무지막지하게 많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170페이지에 위로 쭉 내려가서 여섯 번째 줄입니까? 여섯 번째 줄이죠. 끝에 보면 마코이츠 모형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자 한 것. 마코이츠 모형의 기술적 문제점이 뭐라고요? 다시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 바로 샤프의 단일지표 모형이에요. 그러면 샤프의 단일지표 모형이 뭐예요? CAPM 모형이에요. 응? CAPM 모형은 샤프가 고안한 겁니다. 그래서 단일지표 모형이다. 단일지표 모형은 N 종목의 개별 주식들 간의 모든 공분산을 고려하는 대신에 공분산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게. 대신에 어느 특정 개별 주식과 시장 전체 움직임. 시장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이 상품이 움직일 때 개별 주식이 얼마나 움직이냐. 그 요 민감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일 시장 지표. 이게 베타죠. 베타의 공분산만을 고려한 단순화된 모형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 시장 모형 또는 시장 모형이라고 부른다. 이하에서 이 모형의 가정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래서 또 나옵니다. 투자 수익률의 변동의 두 원천은 하나는 뭐야? 시장 전체의 위험과 하나는 개별 기업 고유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172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박스가 그거죠.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건 가격 변동성, 위험이라는 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돼 있다. 즉 시장 전체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과 개별 기업 고유의 요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봤을 때 증권 특성선을 바로 이제 도출할 수 있는데 그림을 보세요.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산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건.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시장 수익률, 시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이 움직일 때 증권 수익률, 개별적인 증권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니까 그 기울기가 나오죠. 회계선으로 뽑아내면 그 기울기가 베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선을 증권 특성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4-3 박스 아래 보세요. 이 회계 분석에서 추정되는 회계 개수들은 증권의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특성을 나타내므로 증권 특성선, 증권 특성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Security Characteristic Lin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으로 세 번째 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울기 베타라는 거죠. 이는 시장 수익률 변동에 대한 증권 제2의 수익률 민감도를 얘기한다라는 거고 베타가 1보다 크면 민감한 거예요. 공격적 자산 또는 뭐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고 베타가 1보다 작으면 경기 방어주, 경기 둔감주, 방어적 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됐고요. 베타 개수 추정까지 해가지고 이 뒤에는 뭐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쭉 뭐 베타 나오고 하는데 됐고요. 176페이지 보면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176페이지 보면 176페이지 먼저 하지 말고 어딜 가냐면 여기서 뭐 열심히 뭐 해가지고 뭘 설명하는데 178페이지 보면 자 178페이지 보면 4-11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분산 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13이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14까지 좀 알아놓으세요. 여기까지 잔차 분산이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잔차 분산.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전체의 분산, 포트폴리오의 베타, 그다음 포트폴리오의 잔차 분산. 이렇게 이 자주 나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참고로 보세요. 그러니까 다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산식 다 외우고 남은 게 있으면 이거 외우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단일 지표를 이용했을 때 계산해야 될 값은 다음 페이지 박스 있죠.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 N개하고 베타 개수 N개, 그 다음에 잔차 분산 N개,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 분산 한 개만 하면 돼요. 시장 수익률의 분산하고 베타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 값만 알면 된다. 그래서 마코이츠 모형하고 단일 지표 모형 비교한 게 있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일 지표 모형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 마코이츠 모형이나 샤프의 단일 지표 모형은 모두 투자자가 효율적 분산 투자를 할 때 필요로 하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모형들인데요. 이건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먼저 두 모형의 가정상의 차이를 보면 마코이츠 모형은 증권 수익률의 형성 과정이나 증권들 간의 공분산에 관한 일체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따라서 계산의 정확성 면에서 완벽합니다. 마코이츠 모형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단일 지표 모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반면에 단일지표 모형은 모든 증권들 간의 공분산을 단 하나의 공통 요인인 시장 요인에 민감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는데 후자는 의 잔차 분산은 증권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 가정의 현실성 여하에 따라서 단일지표 모형은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 모형으로서 정확성이 좌우된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일지표 모형을 응용한 게 뭐예요?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베타, 시장 베타 개수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도록 만든 거거든요. 베타 개수가 1입니다. 1인 거를 응용한 거죠. 그래서 그거 뭐 인덱스 펀드가 소극적 포트폴리오 방법으로서 응용한 거고요. 이 베타가 1이 되는 자산들을 묶어놓고 그걸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181페이지 다지표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다요인인 거니까 뒤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분산투자기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이 분산투자기법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앞에하고 뒤가 그냥 전부 다 쫙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개념 아주 키워드가 되는 개념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3장입니다.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일단 뭐 용어부터 조금 낯선데요. 자본자산, 뭐 CA라고 그러는데 이게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CAPM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CAPM은 여기서 이제 캐피탈 애셋을 자본자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 자본자산이란 말은 직역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프라이싱하느냐,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CAPM 모형 말고도 계속 이어지는 장에 단일지표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지표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차익거래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APT라는 게 있어요. 이게 APT라는 게 Arbitrage Pricing Theory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차익거래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전부 다 뭐냐면 금융자산, 즉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진짜 가격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데 요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진짜 가격이 뭐냐? 내재 가격이 진정한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 정도 돼야 적정한 가격이냐 구하는 모델이에요. 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 가격이 얼마가 돼야지 이게 맞는 거냐? 이걸 구하는 모델이다 이거예요. 선생님 균형 가격이요?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냥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냥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이 막 시장이 막 불안정하잖아요. 막 하루에도 막 가격이 말이죠. 가격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30%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거는 뭐 수백 프로씩 가격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진정한 가치라고 보질 않아요. 그건 그냥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불안전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어떤 불안정한 심리를 반영하는 그런 건 가격이고요. 자산이 진정하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격, 이걸 균형 가격 또는 내재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내재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을 구하는 모델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균형 가격 또는 내재 가격을 이 주식의 가격이 10,000원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시장 가격이 널뛰게 하잖아요. 시장 가격이 지금 현재 12,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비싼 거예요. 만약에 시장 가격이 8,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쌀 때는 매수하고 비쌀 때는 팔잖아요. 이렇게 투자 판단할 때는 어떤 자산의 진정한 가격이 얼마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고 진정한 균형 가격, 내재 가격 이거는 이제 value라고 그래요. 가치. 그래서 가치와 가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장으로 이제 3장에 우리가 이제 CAPM부터 먼저 배우는 겁니다. 이전까지 배웠던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자 그러면 CAPM 모형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교재에서 자본시장선부터 시작돼요. 자본시장선을 자본,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그래요. CM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CML은 이건 사실은 CAL하고 비교하는 게 이해하는 데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라서 위험자산, 즉 주식 같은 걸 포트폴리오로 만들 때 지배 원리에 따라서 같은 위험이라면 수익률이 높고 같은 수익률이라면 위험이 작은 거, 이걸 쭉 연결한 선을 이렇게 도출하는데 요걸 이제 위험자산을 결합해서 만든 선이 되잖아요. 이걸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그래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효율적 투자선은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이 위험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 모든 위험자산의 효율적인 거를 쭉 뽑아가지고 쭉 연결한 선이에요. 이 아래도 이제 자산들은 있는데 이 아래다 투자하면 안 돼요. 이 아래에 있는 자산은 언제나 같은 위험 수준에서 이 효율적 투자선보다 뭐예요? 수익률이 더 낮은 거잖아요. 열등한 거라고 여기 있는 건. 이 아래에 있는 건 열등한 자산이고 요 선에 찍힌 자산들만 효율적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효율적 자산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쭉 연결한 선을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투자하는데 이때 이 효율적 투자선에 있는 거는 위험자산만 결합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위험자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무위험자산을 이렇게 표기해요. rate of free라고 해서 무위험자산도 있는데 무위험자산 국공채 같은 거예요. 근데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을 결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자산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을 결합한 선을 CAL이라고 하는데 CAL 그 자본배분선 또는 자산배분선을 여러 개 그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선 가장 효율적인 걸 제가 지난 시간에 CML이라고 그랬죠. 자본배분선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일단. 자 그러면 자본배분선인데 자본배분선에서 위험자산의 결합 중에 가장 높은 걸 연결한 요 지점에 있는 위험자산의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 시장 포트폴리오를 약자로 M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시장 포트폴리오는 뭐냐 하면 위험자산 중에서 이 위험자산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험자산들을 투자 비중에 따라서 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 모든 위험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나오는 자산, 요게 바로 이 위치예요. 그래서 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시장에 있는 자산들을 그 투자 비중, 그 편입 비중에 따라서 똑같이 투자했을 때 달성되는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는 한마디로 모든 시장에 있는 자산을 다 평균적으로 투자했을 때 나오는 포트폴리오예요.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은 사실은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주가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완전하게 쫓는 그런 상품은 참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시장 지수예요. 그럼 시장 지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종합주가 지수 있죠. 시장을 똑같이 추정하는 거. 시장의 움직임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 이게 종합주가 지수 또는 코스피 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같은 시장 지수가 대표적으로 요거하고 가장 흡사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같은 시장 대표 지수, 즉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을 그 자산의 편입 비중에 따라 또는 그 투자 그 비중에 따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돈을 투자해서 똑같이 산다고 그럴 때 달성되는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고 여기 시장 대표 지수고 대형품으로 본다면 보통 종합주가 지수 또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500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포트폴리오인데 바로 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지나는 선, 요 선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요 선을 뭐라고 그런다? CML, 자본 시장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ML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다가 투자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 대안이 나온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로서 CML 상에 있는 선에다가 투자한다고 할 때 나오는 수익률, 균형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이때 기대 수익률, 여기 기대 수익률을 해봅시다. 기대 수익률은 내가 만약에 M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M이에요. 포트폴리오 M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위험이잖아요. 그럼 M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은 요만큼 나오겠죠. 요만큼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무위험률보다는 많이 나오죠. 플러스 내가 여기에 투자했던 이 부분에 투자했던
내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위험이 크면 수익률도 크게 나오죠. 이게 우상향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여기 직선이다 보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대표적인 M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예를 들어서 요 수익률에다가 무염 이자율을 뺀 거, 요걸 빼면 요만큼 나오죠. 요만큼. 요 높이가 나오죠. 요 높이에다가 여기 뭐예요? 밑변을 나눠준 거. 요게 기울기가 되죠. 여러분들 기울기는 뭐예요? 높이 나누기 밑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 요게 이제 절편을 빼는 거죠. 요 높이에서 요걸 뺀 거죠. 그럼 요만큼 나오는 거죠. 거기다 나누기 뭐예요?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죠. 포트폴리오 위험. 근데 이 포트폴리오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하지 말고 요거 뭐예요? 요 M을 기준으로 하자 말이에요. M을 기준으로 따지면 요게 기울기니까. 그럼 여기를 M으로 이렇게 하고 곱하기 얼만큼의 위험을 부담했느냐. 요것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요때 요거는 기울기죠. 기울기는 위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때 요 기울기 요 부분을 기울기를 요걸 R바라고 합니다. R바라고 하는데 이걸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변동성 보상 비율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표현했다 저렇게 표현했다 하기도 해요. 그냥 가로로 R바라고 표현해서 나오니까 그냥 R바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CML을 설명하는 산식입니다. CML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CML식이에요. 선생님 나 이거 외우기 싫습니다. 그러면 안 외우셔도 돼요. 중요한 건 CML은 종착점이 아니에요. 종착점이 아니고 요거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재에서는. 자, 그러면 이때 이 CML과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 CML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무위험 자산에서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지나는 선이 CML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장 포트폴리오 M의 정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시장 포트폴리오 M에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게 토빈의 분리정리라는 거예요. 토빈의 분리정리라는 거예요. 토빈의 분리정리라는 거 두 개가 있어요. 모든 투자자는 위험 선호도에 관계없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M을 선택하는 이 선에서 여기를 선택하느냐, 여기를 선택하느냐, 여기를 선택하느냐 이 선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는 거는 그건 투자자의 마음에 따라 달라요. 마음에 따라. 이게 바로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이 지점 어디에 선택하느냐, 어디를 선택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하는 건 똑같아요. 이건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투자는 다 여기를 선택해요. 여기를 선택해서 CML을 그려요. 근데 요 CML 선의 어느 부분에 투자하는 거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분리정리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뭐냐면, 요거는 뭐냐, 두 번째 뭐냐면, 요 M이라고 하는 건 모든 위험 자산이 다 포함된 완전 분산 포트폴리오로 요 시장 안에서 모든 자산의 투자 비율과 그 가격을 가중평균한 점이에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완전 분산된 포트폴리오다. 완전히 똑같이 쪼개서 그 투자 비중 또는 편입 비중이 똑같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대로 그대로 편입한 거예요. 완전 분산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완전한 의미의 시장 포트폴리오는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비슷한 건 종합직 주가지수 같은 거다. 즉 코스피 같은 것이다 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결국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자본시장선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무위험 자산인 국공채와 종합주가지수 같은 시장 지수를 결합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후보가 된다라는 걸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일단 3장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섹션 1에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의 의의와 가정이 있거든요. 의의와 가정에서 가정은 좀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평균 분산 기준을 따른다. 즉 지배 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투자 기간을 가정해 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은 완전하다. 세 번째 가정이에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다음 네 번째는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 국공채 같은 거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 가정 6이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미래를 예측한다.
동일한 미래 예측을 가정했어요. 완전히 비현실적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선이 나오는데 자본시장선의 조출이 있고 다음 페이지 막 그림 나오죠. 그림 나오는데 그 그림 아래쪽에 본문 중에 두 번째 단락의 위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균형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의 합이 포트폴리오 M이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M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자산을 포함하는 시장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밑에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정기금이나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자산과 효율적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M에 나누어 투자할 때 균형 상태의 자본시장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효율적 투자기회 집합, 즉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사이에는 일정한 선형적 관계, 직선이라고 직선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가 성립한다. 이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바로 CML, 즉 자본시장선이다라는 거고 산식이 3-1에 있죠. 3-1에 있는 산식을 보시면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사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건 절편이에요. 요건 절편이 RF가. 그리고 여기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뭐예요? 세로 나누기 가로니까. 세로 나누기 가로잖아요. 세로는 뭐예요? RP-RF에서 이게 뭐야? 시그마 M을 나눠 놓은 거죠.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기울기에서 어느 점에 위치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했느냐. 요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 X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산식에서는 R, 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 같은 개념이니까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시장 그 아래 산식 보세요. 산식 아래 보세요. 여기서 기울기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기울기가 그거죠. 요것은 R바라고 그랬죠. R바. 기울기를 R바라고 제가 여기 썼다 지웠는데 R바죠. R바고 여기서는 시장 위험 한 단위에 대한 위험 보상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타낸 것이므로 위험의 균형 가격이라고 부른다. 이런 용어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 봅니다. 시장 포트폴리오의 특성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있었어요. 이 교재에서 확인합니다. 첫째, 모든 투자자들은 자신의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로는 유일하게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다는 거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따라서 이성적 투자자라면 자신들의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시장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요. M을 선택해요. 누구든지. 이 결과를 토빈의 분리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첫째 단계에서 위험자산들의 효율적 결합은 개별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포트폴리오 M은 누구나 선택을 하니까 그 결과로 이 얻어지는 시장 포트폴리오 M은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한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고 둘째 단계 보면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도에 따라 이게 동그라미. 자, 첫 번째 단계는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위험 선호도에 따라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을 결정하여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게 자본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증권 선택과 자본 배분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증권 선택과 자본 배분 결정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위험 선호도에 관계없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해서 무위험 자산과 결합해요. 그래서 직선을 뽑아내서 CML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자산 배분. 즉 여기 CML 선상에 있는 이 점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채권에 몇 프로를 투자하고 시장 포트폴리오에 몇 프로 투자하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서 여기서 이 직선상의 점에 어떤 점에 투자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둘째 보세요. 둘째, 시장 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 구성 비율대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이며 모든 위험 자산을 포함하는 완전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예요. 완전 분산 포트폴리오라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쭉 밑으로 내려오면 셋째 나오죠. 셋째, 시장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현실적인 대용치로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PM, 요 CAPM 이론에 있어서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SML입니다. 증권시장선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자본시장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낸 반면에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전부 다. 증권시장선은
개별 증권의 기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까지 밑줄.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본시장선이라는 거 봤죠? 자, 무형자산을 결합한 이 포트폴리오 선, 효율적 투자선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무형자산이 이렇게 있을 때 무형자산과 위험자산,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지나는 선을 CML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CML은 자,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지난 요 선, 위험자산을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무형자산하고 섞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자산 집단을 쭉 연결해서 요 선이에요. 그런데 이 CML은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된 포트폴리오만 쭉 연결하는 거고요. 그 바닥 나머지는 다 여기 있죠. 나머지도 여기 있죠. 여기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자산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CML이 포함되지 않은 자산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횡축이 여기 뭐예요? 표준 편차, 즉 위험이고, 그 다음에 종축이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거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위험에 비례하지만 이 횡축이 요 X축이 총 위험이잖아요. 총 위험이 되다 보니까 총 위험한 자산들, 위험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산은 CML에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자산도 이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SML은 뭐냐면 이 총 위험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위험은 총 위험을 이렇게 써봅시다. 총 위험 이렇게 시그마로 썼을 때 위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자산을 결합하더라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어요.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위험 분산하면 없어지는 위험을 있는데 그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보통 체계적 위험은 베타로 표현해요. 베타에다가 시장 위험을 곱해주면 베타의 크기에 따라서 체계적 위험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자산을 결합하면 위험이 줄어들어요. 이때 줄어드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냐면 잔차라고 표현해요. 잔차라고 표현하고, 잔차는 요것도 이제 잔차 분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시하죠. 분산인데 잔차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계적 위험.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든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든 줄어들지 않는 위험, 체계적 위험. 그 다음에 자산을 결합하면 줄어드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 자산을 전혀 분산하지 않을 때보다 많이 분산할수록 자산의 개수가 분산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위험이 줄어들어요. 위험이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줄어들고 더 이상은 줄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 이때 줄어들지 않는 것,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타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베타는 자산마다 좀 다른데 시장 전체의 위험에다가 베타배만큼의 위험은 어떤 경우라도 줄지 않아요. 베타로 표현돼요. 체계적 위험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그 자산은 고유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 잔차 위험이에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만 절대 줄지 않는 것이 체계적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결합하면 자산을 한두 개 결합하고 막 10개, 20개 이렇게 결합하다 보면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뭐냐면 베타만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항상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서 결합해서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위험은 시그마가 아니라 베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잘 분산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자산의 베타만 고려해서 기대 수익률을 표현한다면 요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선이. 요걸 SML이라고 그래요. 증권시장 선이라고 그러고 요거 절편 RF 똑같아요. 근데 이 SML은 모든 자산에 잔차가 다 사라졌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자산은 이런 데 없어요. 이제 잔차가 다 없어졌으니까 비체계적 위험 다 없어졌으니까 이 선에만 쭉 찍힌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산의 베타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선, 요걸 SM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SML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중간에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M이 있다 그러면 수장 포트폴리오는 시장 자체잖아요. 근데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는 이게 베타가 1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베타가 1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타가 시장 위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시장 포트폴리오는 베타가 1이죠.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때 시장 포트폴리오의 1을 M을 지나는 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쭉 지나는 선, 요걸 SML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념을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아주 복잡한 그림이 나오고 하는데 다 넘어가시고 어디로 가느냐면 산식을 찾아서 3-1 갑니다. 3-1 산식, 박스 안에 있는 산식 보시면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 공식은요, 무조건 외워야 돼, 지금부터.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수업을 받다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SML 요거는 결국 CAPM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의 결론이 뭐냐? 바로 이 산식인데요. 이 산식을 잘 보면 어떤 자산이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균형 수익률은 무배시무라고 알아놓으세요. 무배시무. 우리 교재에서는 배가 끝으로 나갔어. 그러면 좋아요. 무시배, 무배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건 뭐냐면 플러스고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곱하기 베타겠어요. 그래서 무배로 하든 무배심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외웁니다. 그래서 무혐의자율, 이게 무혐의자율이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시장 수익률 마이너스 무혐의자율 곱하기 베타겠어요. 근데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든 말로 풀어서 나오든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요. 요 베타 계수의 경우에 베타 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베타 계수를 구하는 산식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타 계수는 하나를 외워놓으세요. 하나를 외워놓으시는데 베타 계수는 시장 분산 이렇게 써요. 여기 M이 시장이라는 첨자예요. 마켓. 시장 분산이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뭐냐면 공분산인데 어떤 자산이 A라고 해봅시다. A와 시장의 공분산.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이게 베타 계수예요.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아시겠죠? 요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 요거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면 이거 말고 다른 산식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배, 개시, 상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배개시상. 배개시상은 뭐냐? 베타 계수는 시장 분산, 시장 표준 편차를 개별 자산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누고 곱하기 상관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요거 똑같은데 배개시상 이렇게 외우세요. 배개시상. 일단 공식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더 많이 나오는데 요거 말고도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꼭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베타 계수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때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시장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수익률 있죠? 요거 뺀 거 요걸 뭐라 그러냐?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 시장 위험 프리미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건 CAPM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아니면 낼 게 없어요. 이걸 안 내고 다른 걸 낸다 그러면 조금 도치된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산식, 이 균형식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산식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박스에 3-10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산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 산식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윗단락 보세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거기 기대 수익률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게 되는데 이를 증권시장선이라고 부르며 자본시장 가격 결정 모형이 제시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베타와의 관계예요. 기대 수익률과 베타와의 관계되는 요 선을 표현하는 것이 이 산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표현한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베타 1.2인 상태에서 투자했다. 여기서 나오는 규정 기대 수익률은 뭐냐면 요때 이 기울기가 요거잖아요. 기울기니까 무혐의자율 플러스 전체 기대 수익률, 시장 수익률. 이게 시장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시장 수익률에서 무혐률을 요걸 빼면 요만큼 나와. 요게 세로고 그다음에 요거 가로는 뭐예요? 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요게 뭐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시장 포트폴리오는 1이라고 그랬잖아. 1이니까 무혐의자율에다가 플러스 시장 수익률에다가 무혐의자를 빼고 여기다 1로 나누는데 1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모가 1인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 다음에 그 개별 자산에 내가 베타 어느 수준에 투자했느냐를 곱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은 제끼니까 배가 되는 거지. 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를 구하는 것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베타 어떤 식으로 구하는가. 그래서 그 산식 아래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CAPM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서 균형 하에서 자산 제2의 위험 보상률은 그 자신의 베타 개수에만 비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충분히 많은 수의 자본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예요. 에 분산 투자한다면 투자자들은 체계적 위험만 부담한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은 없어진다는 거죠. 금방 얘기했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의 고유 위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 여러 개 섞어서 투자하면 다 상쇄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만 베타만 부담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개별 증권에 대한 위험 보상률은 개별 증권의 체계적 위험을 표시하는 베타 개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인 시그마와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 CML인데 CML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총 위험 중에서 잔차 비체계적 위험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 위험만 남게 되거든요. 베타만 감안했을 때 이 베타를 감안했을 때 모든 자산이 여기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선에. 그런데 CML은 모든 자산을 이 선에다가 수렴시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비체계적 위험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까지 포함되면 이 자산에 이 선에 들어가지 않는 자산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설명을 못 한다고요. CML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CAPM과 균형 가격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또 산식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선의 그래프 나오는데 그래프를 한번 쭉 보시면서 그 그림 3-3의 그래프에 보시면 자본시장선 CML과 증권시장선 SML이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건 바로 X축을 봐야 돼요. X축. X축 보면 CML은 뭐예요? 시그마잖아요. 표준편차. 근데 여기 SML은 베타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 CML 상에 오는 것은 완전 분산 투자된 효율적 포트폴리오 뿐이다. 완전히 분산된 것만 여기 포함되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포트폴리오 많은 거는 여기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한단 말이죠, 다. 그래서 반면에 증권시장 선에 오는 거는 그것이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베타를 고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체계적 위험은 다 없다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자산이. 그래서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모든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도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개별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무혐의자율로 차입이나 대출을 받고 동시에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최상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만이 CML상에 오게 되고 개별 증권의 CML상의 오른쪽 아래 이런데 오른쪽 아래가 여기잖아요. 여기 오른쪽 아래잖아요. 이 오른쪽이면서 아래잖아요. 이게 다 여기가 오른쪽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별 증권은 비체계적 위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이러한 개별 증권은 CML 선상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SML 선상에서는 다 포함해요. 왜냐하면 SML은 비체계적 위험은 다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SML은 개별 증권의 체계적 위험만 고려해요. 비체계적 위험은 다 제거됐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5. 균형 가격 형성과 SML의 투자 결정의 이용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뒤에까지. 그 다음에 CAPM의 투자 결정의 이용이 있죠. 이거는 제목 위주로 봅니다. 요구 수익률 추정과 증권의 과대 과소 여부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사례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자본 비용과 주식의 내재 가치 추정 쭉 나오죠. 자본 이상 결정 해가지고 제목 위주로 보는데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과소 평가, 과대 평가 이거 있잖아요. CAPM의 투자 결정에 이용해서 요구 수익률 추정과 증권의 과대 과소 평가 평가 요게 1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증권이 이게 이제 CML, SML 선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증권은 여기 있고 B라는 증권은 여기 있다고 가정해요.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싼지 판단할 때 이 CAPM을 이용한다는 거죠. SML 선을. A의 경우는 균형 기대 수익률이 지금 SML 선이 여기 있는데 이건 낮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률이 낮은 거죠.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증권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익률이 낮다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비싼 거예요. 비싸게 사니까 수익률이 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과대평가된 거예요. 이쪽 아래쪽은 뭐야? 과대평가된 거예요. 과대평가.
그러니까 SML선보다 균형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자산은 전부 다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 비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과대평가됐다는 얘기고, 이 위쪽에 찍힌 B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뭐 SML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같은 베타 수준에서 SML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과소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과소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A는 가격이 떨어져서 위로 올 거고요, B는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할 때 쓴다라는 겁니다. 1번. 그래서 1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위주로 해서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단일지표 모형을 보는데, 단일지표 모형 봅니다. 이 단일지표 모형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일지표 모형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CAPM 모형 같은 거 봤잖아요. 근데 이 CAP 모형이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같은 거 찾거나 하는 이론인데, 문제는 이 경우에 너무 계산할 게 많아요. 계산할 게 많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아래 보시면 나오지만 계산값이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CAPM 같은 거는,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일단 기대 수익률 구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산 구하면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을 구하든 표준 편차를 구하든 한 과정이라고 보죠. 그다음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합해서 투자한다고 할 때 공분산까지 구해야 돼요. 공분산 또는 상관계수까지 구해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몇 개 해야 되느냐? 기대 수익률은 만약에 N개의 자산이다 그러면 N개의 기대 수익률 구해야 되고요. 분산도 N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공분산은 뭐냐면 A, B, C, D 이렇게 4개 있다 그러면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4개면 6개를 구해야 되고요. 뭐 그다음에 뭐 5개면 그거보다 더 늘고 6개면 더 늘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구해야 되느냐? 공분산을 몇 개를 구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N 곱하기 N-1개에다가 둘로 나눠야 돼요. 이 개수를 구해야 돼요. 만약에 4개다. 자산이 4개다. 그러면 4개 곱하기 3개. N-2니까. 그래서 2로 나눠야해서 이거예요. 4, 3, 12에다가 둘로 나누면 6이잖아요. 6개 구해야 돼요. 이게 지금 6개잖아요. 그러면 뭐 자산이 1000개, 2000개 이렇게 되면 도대체 몇 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구해야 돼요. 계산을. 거기다 비율까지 따지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위험지표만 쓰는 단일지표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지표 모형은 지금 그 교재에 그 맨 아래에 보면 보통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계산값 또는 정보량이 지금 밑에 박스에 보면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 N개, 개별 주식의 분산 N개, 개별 주식 간의 공분산은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개를 2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7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면 단일지표 모형은 N종목의 개별 주식들 간의 모든 공분산을 고려하는 대신에 어느 특정 개별 주식과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일 시장 지표와의 공분산만 고려한 단순한 모형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 시장 모형 또는 시장 모형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지표를 일일이 공분산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대표값을 하나 정한 다음에, 시장과 같은 대표값을 정한 다음에 얘하고 무슨 관계냐, 요 민감도만 측정해서 위험지표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A에 A 자산이 있고 B 자산이 있고 C 자산이 있고 D 자산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섞어서 투자할 때는 이 민감도를 서로 얘네들과의 관계를 공분산으로 다 측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일 모형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상의 상품 하나를 딱 정해놔. 가상의 상품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봅시다. A라는 상품 하나를 정해놓고 나머지 자산은 얘하고 관계, 얘하고 관계, 그 관계만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해서 얘하고 관계가 1.2배 움직이다. 얘가 1 움직일 때 얘가 1.2배 움직이고 얘는 0.8 움직이고 얘는 0.7 움직이고 얘는 1.5 움직인다고 한다면 얘하고 얘를 섞었을 때 전체 위험은 얼마냐? 1.2 곱하기 0.7 해서 위험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측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이 A라는 것은 정체가 뭐냐면 바로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가정하는데, 이게 시장을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마치 하나의 주식처럼 전체 시장을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전체 시장 하나를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그 가상의 상품을 하나 정해놓고 그 가상의 상품과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측정해가지고 그걸 민감도라고 그래요. 민감도를 측정해가지고 요 가상의 상품이 움직일 때 얘가 얼만큼 움직이냐 요것만 측정해서 위험지표로 쓰는 거예요. 요때 요 1.2, 0.7, 1.5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베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시장이라는 상품의 개별적인 자산이 A라는 자산이 시장이라는 자산에 얼만큼 움직이느냐 시장 전체 민감도에다가 그 베타만큼을 곱해주면 그 민감도만 곱해주면 이 물건의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별 자산의 위험은 만약에 그게 포트폴리오다 그러면 얘 위험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개별 자산 그 포트폴리오에 베타라고 하는 민감도 있잖아요. 민감도에다가 시장의 민감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거 분산의 의미잖아요. 이것도 위험은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도 비체계적 위험도 있잖아요. 잔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차는 플러스하는 거예요. 잔차. 잔차를 이렇게 에라 이렇게 또는 입실론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해서 전체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은 만약에 단일 지표 모형으로 할 때는 만약에 단일 지표 모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면 공분산 값을 어마어마하게 구해야 된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n 곱하기 n-1에 2로 나눠서 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베타만 구하면 된다 이거지. 베타에다가 시장 전체의 변동성 플러스 그 포트폴리오의 고유한 위험만 더해주면 전체 위험이 나온다는 거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 시장 모형 또는 단일 지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단일 지표 모형은 N 종목의 개별 주식 간의 모든 공분산을 고려하는 대신에 어느 특정 개별 주식과 시장 전체의 움직임,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시장을 가상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일 시장 지표와의 공분산만을 고려한 단순한 모형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 시장 모형 또는 시장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장을 마치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 상품과 개별 자산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그 민감도인 베타만 측정해서 전체 위험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게 바로 개별 자산과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관계를 측정한 걸 증권 특성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 특성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증권 특성선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별 증권의 가격 변동은 그 박스 보세요. 맨 위에 시장 전체 관련된 연관된 가격 변동하고 개별 기업 고유 요인에 연관된 가격 변동 두 가지로 더해진다 이거죠. 즉 베타와 뭐예요? 잔차 요 두 가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증권 특성선이 되는 거고요. 증권 특성선이라고 하는 게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이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증권이 있다고 가정해요. A라고 하는 증권의 수익률을 조사해 봤어요. 그 시장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시장의 움직임 있죠. 시장의 수익률, 시장 수익률하고 A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의 수익률하고 요거 두 개를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 수익률하고 A라는 자산의 수익률이 움직이는 걸 조사해 봤어. 그랬더니 A가 시장이 요만큼 움직이니까 A는 요만큼 움직이고 뭐 시장이 움직일 때 시장이 요만큼 움직일 때 얘는 이만큼 움직이고 어떤 때는 시장이 이만큼 오르니까 얘는 이만큼 움직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요만큼 뜨니까 얘는 또 요만큼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니까 시장과 A라는 자산의 움직임을 쫙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찍혔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렴해가지고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수렴해 봤더니 회기선이 하나 나오는 거야. 회기선이 나오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절편이라는 거는 이건 위험자산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 아무런 위험 없어도 그래도 정기예금보다는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쭉 해가지고 이 선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선을 바로 증권 특성선이라고 그래요. 증권 특성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Security Characteristic Line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증권 특성선의 수익률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거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자산의 수익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가 이게 절편이에요. 이게 RF 이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시장 수익률의 민감도를 곱한 상태에서 잔차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지. 잔차가. 근데 보통 하나의 이 잔차는 우연이기 때문에 이걸 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시장 수익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그래서 이 증권 특성선은 어떤 증권은 이렇게 급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완만한 것도 있는데 그건 주식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시장과 똑같이 움직인다면 이 기울기가 1이에요. 1.
이는 뭐냐면 시장이 10% 오르면 이 주식도 똑같이 10% 오른다는 거지. 그러면 시장보다 민감한 건 뭐냐면 시장이 10% 오를 때 얘는 뭐야? 이만큼 더 오른다는 거죠. 뭐 18% 이런 식으로 오른다. 또 둔한 건 뭐냐면 시장이 10% 오르는데 얘는 뭐 8%만 오른다는 거예요. 이때 이걸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베타. 베타가 1보다 크다는 거는 뭐예요? 이 주식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시장 움직임보다 크게 움직이는 거고, 베타가 1보다 작다는 거는 뭐예요? 1보다 크다는 거 하고, 1보다 작다는 거는 시장 움직임보다 둔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베타가 1보다 큰 주식을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고, 베타가 1보다 작은 주식을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베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베타 계수의 의미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권 특성선하고. 이게 사실은 본문이 전부 다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읽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쭉 넘어가시면 베타 계수의 추정 나오죠. 베타 계수의 추정 위에 본문 두 번째 단락 위로 가세요. 단일 지표 모형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다음에 몇 가지 가정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두 주식의 잔차 수익률 사이 공분산이 0이라는 가정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 지문을 읽어놓으세요. 잔차 공분산이 0이다.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두 자산의 잔차의 공분산이 0이라는 거예요. 코베리언스가 0이다. 즉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그러면 두 주식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 요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 모형이에요. 그래서 개별 주식 J와 K와의 공분산은 시장 요인과의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의 분산에 각각의 베타를 곱하여 구해진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산식 밑에 있는 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상기해 보세요. 상관계수라는 거 배웠죠.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공분산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라고 해봅시다. A, B 자산의 공분산을 두 자산의 시그마로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어요. 그럼 공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공분산을 A, B가 있다 그러면 공분산 A, B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래서 시그마 A, 시그마 B, 로우 AB, 상관계수 AB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단일 모형에서는 요게 없다는 거죠. 표준편차에서는 잔차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읽어봤잖아요. 잔차 공분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잔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즉 표준편차 안에는 총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은 베타와 비체계적 위험 잔차가 있는데 잔차 공분산이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이걸 뭘로 바꿔야 돼? 단일 지표 모형에서는 두 자산의 공분산은 베타로 바꿔야 돼요. 잔차가 없으니까. 베타 A, 베타 B, 그 다음에 시장 분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산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게 시장 분산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식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형태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에 대입만 할 줄 알면 돼요. 공식은. 산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타 계수의 추정해서 산식이 나와요. 산식 4-6. 이거 제가 설명했어요. 베타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했는데 그거 설명했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시장 분산에 A와 시장의 공분산 요거 뭐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러면서 SML 할 때 했죠. 그 산식 또 나온 겁니다. 반드시 4-6도 알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일 지표 모형에 의한 포트폴리오 선택 나오는데 체계적 위험과 뭐 비체계적 위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식을 보세요. 산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겁니다. 산식 4-11.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4-11. 요거 박스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단일 지표 모형에서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포트폴리오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산식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포트폴리오 베타 구하는 것도 다시 또 나와요. 포트폴리오 베타 구하는 산식도 제가 설명한 겁니다. 뭐 100의 시상 하면서도 같이 했고요. 자,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쭉 넘어가면 단일 지표 모형과 포트폴리오 선택의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단일 지표 모형에서 구하는 계산값이 나와요. 계산값 보는데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 N개, 개별 주식의 베타 N개, 잔차 분산 N개, 시장 수익률 분산 1개 이렇게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모형에서는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 자산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계산해야 될 값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분산, 분산, 그 다음에 공분산 이렇게 했을 때 자 n개가 있어야 되고 n개가 있어야 되고 얘가 문제예요. 공분산은 2분의 n 곱하기 n-1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 많이 계산해야 돼요. 여기 특히 공분산에서. 근데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일 지표 모형으로 오면 기대 수익률 n개는 똑같죠. 이게 n개예요. n개요. 그런데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베타 n개. 그 다음에 잔차가 n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일 지표 모형은 단일한 어떤 하나의 시장이라고 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의 민감도를 베타로 측정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위험을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산이라는 거, 시장 수익률 분산이라는 거 한 개는 구해야 돼요. 더. 그래서 위험은 요 세 개. 그 다음에 수익률 하나. 수익률은 n개, 위험은 2n 플러스 한 개. 이렇게 해서 위험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전체 값은 여기까지 포함하면 3n 플러스 1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모형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계산이 줄어든 겁니다. 계산값이 줄어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마코이츠 모형과 단일 지표 모형 비교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뒤에도 단일 지표 모형의 응용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제가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 위주로 해서 책을 보시면 어려울 게 없고 요거에서 요것이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느냐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3장, 4장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장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CML이라고 하는 자본시장선하고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SML이었어요. SML이라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SML이 결국 CAPM 모형이에요. CAPM 모형이 SML이라고 해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CML 자본시장선은 SML로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비교해서 가끔 갖다가 지문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선 CML은 뭐냐 하면 기대 수익률과 시그마, 즉 총위험 있죠. 표준 편차. 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대상 자산은 CML에 포함되는 자산은 효율적 자산만 포함돼요. 근데 비효율적 자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건 CML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오른쪽 아래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별 자산이고 비효율적인 자산은 CML선 오른쪽 아래 우하 이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증권시장선은 기대 수익이라고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이라고 체계적 위험, 즉 베타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모든 자산, 모든 개별 증권을 다 SML선에 다 수렴시켜서 표현할 수 있어요. SML 선상에 다 위치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비체계적 위험인 기업 고유 요인을 빼면 나머지 체계적 위험으로 베타만 남으니까. 자, 다음에요. 단일지표 모형을 그 다음에 배웠습니다. 단일지표 모형은 요거는 왜 필요한가 알아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모형이나 CAPM 모형에서는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수익률도 n개가 필요하고 뭐 그 다음에 공분산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죠. 분산도 n개 필요하고 공분산은 n 곱하기 n-1분의 1을 2로 나눈 그 개수만큼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단일지표 모형은 n개의 수익률에 n개의 베타에 n개의 잔차에다가 시장 분산 n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계산값이 적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증권시장선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단일지표 모형에서 공분산이나 베타, 특히나 베타 구하는 공식 꼭 알아야 돼요. 베타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